여러분 2분만 있다가 시작하겠습니다. 네. 네. 네, 시작해 볼까요? 다들 잘 지내셨나요? 네. 이가을 학생은 아프리카에 가신 것 같네요. 이가을 학생 주말에 뭐 하셨습니까? 주말에요? 네. 별거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누가 노래 부르고 있는? 읽고 놀고 있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감사합니다. 박서영 학생은 어떠셨나요? 저도 본가 다녀왔습니다. 본가가 어디시라고 했죠? 여주입니다. 아, 맞다, 맞다. 여주. 여주 도자기 축제도 있고, 네. 쌀밥도 있고. 네. 권동욱 학생은 뭐 하셨나요? 네, 저는 그냥 집에만 계속 있었어요. 집에서 뭐 하셨어요? 컴퓨터 게임 하고 무슨 게임 하십니까? 저 롤 합니다. 아, 그렇구나. 제가 잠시만 일단 출석부터 부르고 김선영, 김명선. 그 친구 취업한 친구요. 아, 네. 정재용, 문승재, 원영주 학생은 저거죠? 그 교생 나간 친구 아닌가요? 네. 네. 김선아, 이 친구도 교생이었던 것 같은데 박서영, 네. 있고 이가을, 이정우, 조예빈, 남은혜, 최유진, 김옥선 학생이었네. 이민영 학생 있고, 김하연, 김혜민, 전반희엔, 권동욱. 김옥선 학생 혹시 어디 있는지 아시는 분? 예, 그러면 이렇게 출석시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동생이랑 게임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젊은이들이 하는 롤 이런 거는 못하고 가끔 이제 동생이랑 스타크래프트를 해요. 하고 나면은 항상 이제 1대1 게임이니까 누군가 이기고 누군 지겠죠. 근데 질 때마다 너무 이제 동생이 약 올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제가 약 올렸기 때문에 걔도 약 올리는 거겠죠.
근데 이게 졌는데 실력으로 진 게 아니라 만약에 와이프가 옆에서 뭔가 말을 걸어가지고 졌다. 그럼 이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실력으로는 이길 수 있었는데 졌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저도 모르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주먹으로 키보드를 빡! 이렇게 했더니 와이프가 그럴 거면 게임을 왜 하냐면서 너무너무 한심하다고. 그렇게 화낼 거면 게임하지 말라고 이랬는데 그 동생도 이제 여자친구가 있거든요. 동생도 여자친구 앞에 똑같이 한 거예요. 빡! 그래서 이제 그 같이 만났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남자들은 그렇게 화를 낼 거면서 게임을 도대체 왜 하는 거냐. 저도 참 그게 궁금하더라고. 내가 왜 게임을 할까? 화내려고 하는 건 아닌데. 근데 그 이겼을 때 분비되는 그 도파민, 그 다음에 상대를 놀릴 때 그 기쁨,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서 자꾸 게임에 중독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남녀 사이에서 그게 제일 큰 것 같아요. 여자가 남자를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과도한 승부욕. 여러분 그 다큐멘터리 보신 적 있으세요? 니마 그 강을 건너지 마오.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그거 보면은 할아버지가 유일하게 할머니한테 엄청 잘해주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화내는 게 무슨 게임에서 졌을 때 할머니한테 막 화내잖아요. 그게 이제 그냥 본능적으로 남성 호르몬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담은 여기까지 나누는 것으로 하고 우리 지난 시간에 고정검사 이론 배웠는데 너무 어려웠죠? 기억나시는 게 좀 있으신가요? 이 최유진 학생 기억에 남는 부분이 있습니까? 저요? 네? 저 부르셨나요, 혹시? 네네, 최유진 약간 학생. 버벅거려가지고 그 문항 분석 난이도 변별도 음, 고정검사 이론은 뭐를 제일 중심으로 보는 거라고 했었나요? 음, 총점에 의해 분석하는 것. 그렇죠. 잘 대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총점을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100점 만점에 몇 점 맞았냐. 그러면 그 몇 점 맞은 거 안에는 내 실력도 있고 실수도 있고 이렇게 섞여가지고 여러 번 시험을 보면은 실수든 찍어서 맞춘 거든 합쳐서 이제 0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실수들은 다 이제 커버가 된다. 결국 이제 0만 그 실수에 포함되는 오차 점수의 평균은 0이 되고 오차 점수는 진 점수, 자기 실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이런 것들을 얘기했었죠. 그래서 실제로 문항을 분석할 때도 총점을 가지고 분석을 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 수가 몇 명인지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난이도를 계산했었고요. 그다음에 그 문항을 뺀 총점과 해당 문항의 정답 여부 그거를 가지고 변별도를 계산했었죠. 그 다음에 이제 오답의 매력도, 추측도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계산을 해봤습니다. 오답의 매력도라는 거는 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찍었을 때 그러니까 추측도라는 거는 찍어서 맞출 확률이고 그 다음에 오답의 매력도라는 거는 그 찍었을 때 그 다른 답이 매력적으로 보일 확률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느냐 이거를 보여주는 것이 그 오답의 매력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보다 조금 더 어려운 거의 이제 이 교육평가 수업의 꽃이라고 할 수 있죠. 가장 어려운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걸 가지고 이제 이번 시간이랑 다음 시간 수업을 할 텐데요. 꼭 복습을 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따라오실 수가 있어요. 이게 수업 내용이 어렵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수업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이제 이거를 하는 데 있어서 다른 학교에서 교육평가 수업하시는 교수님들이랑도 좀 얘기를 나눠봤어요. 문항 반응 이론에 대해서 가르치느냐 이걸 물어봤는데 안 가르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안 가르치는 분들도 계신데 가르치는 분들이 더 많았고 결과적으로 이제 안 가르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임고에 안 나와서 안 가르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 이제 유아교육과에서 수업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유치원 임용고사에는 문항 반응 이론이 안 나온대요. 근데
일반 임용에는 또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유치원 대상이 아니면은 해야 되고 유치원 대상이면은 유아교육과 대상이면은 안 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그럼에도 수업을 그런 식으로 구성하면은 제가 이제 너무 복잡하고 헷갈리기 때문에 그냥 다 넣어서 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복습을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잠시만요, 여러분. 빠질 것 같습니다. 준비. 됐네요. Mẹ xin nhớ. Sao chụp clip thằng điên này. Chúc cưng là nó thế gì thay thay tao 네, muốn chết không 이렇게 thật 켜져 mình thật 네, 자, 여기 보시면은 한번 수업을 해볼게요. 우리 고정검사 이론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고정검사 이론의 가정은 뭐였죠? 우리가 받는 점수는 진짜 실력에다가 오차가 더해진 개념이었다. 요거를 이제 말씀을 드렸었고 가정은 뭐였죠? 여러 번 검사를 하면 진짜 실력이 나온다. 요게 하나가 있었죠. 요거를 조금 풀어보자면 x는 t 플러스 2였기 때문에 이렇게 집어넣고 그러면은 요거 더하기 이렇게 되고 요거는 이제 상수기 때문에 t 그냥 이렇게 나오고 여기 이제 오차의 평균만 남게 되죠. 그러면 2의 x는 요게 되고 따라서 요거는 이제 0이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차라는 것은 이제 여러 번 하다 보면 없어지기 마련이다. 어디서 하나 실수로 틀렸으면 어디서 하나 또 찍어서 맞추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자기 실력의 수렴해 간다. 대부분은 실수로도 안 틀리고 찍어서도 못 맞추고 그런 게 이제 일반적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거고 난이도는 어떻게 구한다고 했었죠? 이렇게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 수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이랑 조금 다른 그죠? n분의 r이 크면은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이 많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춘 사람이 많은데 이걸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불렀고 이건 결국 쉽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평상시에 쓰는 말하고는 좀 다르다. 그거는 이제 왜 그렇느냐? 여기 난도라는 말하고 이도라는 게 섞여 있어서 그렇다. 여기까지도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변별도 같은 경우는 잘하는 사람하고 못하는 사람하고 이렇게 있다면은 이 사람들을 얼마나 잘 분간해내느냐, 진짜 실력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을 어떻게 분간해내느냐 이걸 보는 것을 변별도라고 했고요. 잘하려면은 뭐 이런 식으로 한다 그랬죠. 1번 문제 빼고 나머지 2번부터 30번까지의 문제 여기를 뭐 B라고 하고 여기 A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A의 점수에 A 점수랑 B 점수의 상관을 구하는 거예요. A도 맞췄는데 B도 전체 총점도 높았어.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도 전부 다 잘 맞췄어. 근데 A가 점수가 낮았어. 근데 B도 점수가 낮아. 이러면은 이 점수가 요거 한 문제를 맞추면 나머지 전체 시험도 잘 맞추거나 잘 못 맞추거나 할 수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는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게 이제 높으면은 우리가 변별도가 높구나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할 수가 있고요. 더 쉽게 추측하는 방법으로는 뭐 1등부터 100등까지 있다라고 했을 때 한 상위 30%의 정답률하고 하위 30%의 정답률을 빼서 구하는 방법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렇게 보니까 별로 어렵진 않죠. 그때 이제 나왔던 것 중에 조금 이제 헷갈릴 수 있는 거는 이렇게 관찰 점수의 분산 요거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썼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된다?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뭐 이렇게 어렵게 뒤에 뭐가 어쩌고저쩌고 붙지만 둘의 상관계수가 0이기 때문에 여기가 다 없어진다. 그래서 요거만 남는다고 했었죠. 그래서 진점수의 분산, 그러니까 진짜 실력이 흩어진 정도하고 그
그 실수한 것들이 흩어진 정도가 더해지면 진짜로 이 관찰 점수가 흩어진 정도가 나온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신뢰도를 이렇게 구한다고 했었죠. 관찰 점수 분산분의 실력 분산 이렇게 이제 나눠가지고 구한다. 근데 뭐 실제로 요거는 그냥 식만 알고 있으면 되고 계산은 SPSS라는 프로그램이 다 해줍니다. 또는 뭐 이런 SES라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가지고 우리가 다 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로 다른 수업, 대학원 수업에서는 이거 어떻게 구하는지 해보기도 하고 제가 보여드리기도 하거든요. 실습도 해보고. 근데 뭐 학부 수준에서는 그 정도까지는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필요하다면 그 유튜브에다가 쳐보면 바로 나옵니다. 유튜브에다가 신뢰도 SPSS 이렇게 치면은 바로 SPSS로 어떻게 구하는지 나오거든요. 그거 보고 따라서 눌러보시면 되고 개념은 이렇다 하는 것들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항 반응 이론 이 부분을 우리 이정우 학생이 한번 읽어주십시오. 총점에 의해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항 하나하나에 근거하여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이론. 문항 반응 이론은 각 문항마다 고유한 문항 특성 곡선에 의해 문항을 분석함. 문항 반응 이론은 고정검사 이론이 극복하지 못하는 문항 특성의 불변성 개념과 피험자 능력 불변성의 개념을 극복하기 때문에 문항 특성 추정과 피험자 능력 추정에 활용됨. 네. 자, 이렇게 요거만 읽어서는 잘 내용이 이해가 안 되시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해볼게요. 이 문항 반응 이론이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고정검사 이론이랑은 좀 차이가 있다. 고정검사 이론 같은 경우에는 100점 만점에 몇 점, 요걸 가지고 실력을 비교하고 평가를 했다면 이 문항 반응 이론 같은 경우에는 각 문항에 근거해서 각 문항마다의 정답을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는 총점을 가지고 비교를 했다면 여기서는 각 문항별로 1번 맞췄는지 틀렸는지 2번 맞췄는지 틀렸는지 이걸 보고서 이 사람의 실력을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이 말 그대로 여기 보시면은 이름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문항 반응 이론이잖아요. 아이템 왜 안 써지지? 아이템 왜 이러죠? 아이템 리스폰스 띠오리 이렇게 해가지고 문항 반응 이론, 각 문항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했느냐 그걸 보고서 자기의 이제 실력을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IRT라고 부릅니다. 자, 나와 있네요. 문항 반응, 아이템 리스폰스 띠오리. 그래서 줄여서 그냥 IRT라고 부릅니다. 각 문항에다가 뭐라고 대답했느냐 그것을 보고 이 사람의 실력을 알 수가 있다 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총점에 의해서 피험자의 능력을 추정하는 게 아니고 각 문항에 뭐라고 대답했는지에 따라서 능력을 추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그때 이제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설명드렸던 것처럼 토플 같은 시험 있다고 했었죠. 토플 같은 시험에서는 뭐 1번 문제를 맞았는지 틀렸는지에 따라서 2번 문제를 다른 문제를 내준다고 했었죠. 중간 정도의 실력 문제를 1번에 내고 이걸 맞추면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 이것도 맞추면 더 어려운 문제, 점점 어려운 문제를 내면서 최고 수준의 문제까지 내고 거기까지 다 맞추면 이 사람의 실력은 최상이구나. 근데 그렇지 않고 1번 문제를 틀렸어요. 그러면 더 쉬운 문제, 더 쉬운 문제, 점점 쉬운 문제를 내주면서 이 사람 실력이 어디쯤 있는지를 측정하는 거죠. 물론 이 컴퓨터 기반의 문항 반응 이론 검사는 이런 식으로도 진행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종이 시험 검사에서도 그 문항 반응 이론 검사는 실시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답지를 보면은 1번 맞았는지 틀렸는지 2번 맞았는지 틀렸는지 쭉 나오잖아요. 1번부터 뭐 20번까지 봤다 하면은 그 어떤 성적표에는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하죠. 뭐 55x 5555x 55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경우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로 써서 분석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문항 반응 이론을 활용해서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거는 여기 보시면 아이템 캐릭터리스틱 커브, 그래서 줄여서 ICC라고 부르는데요. 각 문항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있어요. 그 문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구하는 그 문항 특성 곡선을 구하고 그 문항 특성 곡선만 구하면 대부분의 분석이 이제 끝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식이라는 게 굉장히 어렵죠. 맛보기로 보여드릴까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인테그랄도 들어가고 마이너스 무한대부터 세타 마이너스 b까지 이렇게 이걸 적분하는 형태로 구한다. 이게 이제 모형도 이렇게 두 개가 있고 여기서 뭐 각 모형을 부르는 이름들이 또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그 대학원에 와서 배우면은 이 문항 반응 이론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배우거든요. 요걸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고정검사 이론도 한 학기 동안 배우고 그만큼 이제 배워야 할 게 아주 많다는 뜻인데 학부 수업에서는 그 정도까지 다루지는 않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내용이 있다 정도까지만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더 관심이 생긴다면 대학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문항 특성 곡선을 추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 문항 특성 곡선을 어떻게 추정하느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만 주로 이제 컴퓨터가 해주죠. 그래서 이렇게 문항 추정을 하고 이 문항 특성 곡선을 꺼내내면은 요걸 바탕으로 각 문항의 난이도도 구하고 변별도도 구하고 추측도도 구하고 이렇게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를 다 요 하나의 그림만 그리면 구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을 다시 돌아와서 고정검사 이론 우리가 CTT라고 불렀었죠? 클래시컬 테스트 티오리. CTT에서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일반 고등학교가 있고 여기에 과학고등학교가 있다고 해봅시다. 두 반에서 같은 시험 문제를 가지고 시험을 봤어요. 수학 문제를 가지고 같은 시험 문제를 봤을 때 여기서 나타나는 난이도는 어떻게 될까요? 전체 사람 중에 맞춘 사람 수를 구하면은 맞춘 사람 수가 한 100명 중에 60명이었다고 해볼게요. 그럼 과학고에서는 그 비율이 어떻게 될까요? n분의 r 구하면 정재용 학생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100분의 한 80? 그렇죠. 이렇게 더 높아지겠죠. 여기가 수학을 더 학교 다닐 때 잘했던 학생들이 여기에 모여 있으니까 여기가 더 이렇게 정답률이 높게 나타날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문항을 분석할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난이도를 구했어. 고정검사 이론에 의해서 난이도를 구했더니 여기 일반고에서 봤을 때 난이도랑 과학고에서 봤을 때 난이도가 다른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난이도가 누굴 기준으로 0.7인데 누굴 기준으로 0.8인데 이걸 모르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것만 보고서는 이 문제가 쉬운 문제인지 어려운 문제인지를 분간하기가 어렵다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문항 특성의 불변성 문제예요.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문항의 특성, 문항은 그대로 있는데 사람이 바뀌니까 문항의 난이도가 바뀌어버렸죠. 그래서 이 문항 반응 이론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는 점이 장점이고요. 피험자의 능력 불변성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뭐 너 몇 등이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 전교 2등이야 하면은 막 공부 잘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전교생이 2명이었어.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아니면은 뭐 이런 거 있죠. 내가 일반고에서는 수학을 80점 맞아가지고 한 5등 정도였는데 100명 중에 과학고에 갔더니 똑같이 같은 문제를 풀고 80점을 맞았어도 뭐 한 20등이 됐다. 이렇게 되면은 요거는 이 사람의 능력이 5등인지 20등인지
누구랑 비교를 했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의 실력이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같이 누구랑 비교를 했느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험자 능력 불변성이라는 건데요. 누구랑 비교했느냐에 따라서 여기서는 그냥 평범한 애, 여기서는 아주 잘하는 애, 이렇게 이제 나뉘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문제들도 문항 반응 이론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문항 특성 추정이랑 피험자 능력 추정을 잘 할 수 있다. 아주 정교하게 잘 할 수 있다는 점이 장점입니다.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이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이렇게 있으면은 문항 특성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 밑에 보시면 이런 게 이제 문항 특성 곡선이에요.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시면 문항 특성 곡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문항 특성 곡선을 일단 구하고 나면은 요거에 의해서 요게 난이도고 여기가 변별도고 뭐 여기가 추측도고 이거를 이제 다 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 선이 누가 시험을 보든지 바뀌지 않아요. 이 문항 특성 곡선은 그냥 정해져 있는 거고 여기서 내가 이 문제를 맞췄는지 틀렸는지를 따라서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X축이. 그래서 여기 이 사람은 한 이 정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알 수 있는 개념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까지 오기 위해서 앞에 설명해야 할 것들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문항 특성 곡선이 이런 식으로 있다 라고 하면 문항 특성의 불변성이라는 거는 난이도, 변별도, 추측도 이것들이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다. 얘는 고정되어 있다. 이런 점이 이제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아주 어려운 문제를 본 경우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게 있겠죠. 아주 어려운 문제로 구성된 문제가 있고 아주 쉬운 문제로 구성된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좀 막 진짜 난이도 있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80점 맞은 사람이랑 아주 쉬운 문제를 풀고 여기서는 90점 맞은 사람이랑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어쨌든 100점 만점에 얘가 90점이기 때문에 얘한테 더 좋은 점수를 주기 마련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피험자 능력의 불변성이라는 거는 이렇게 문제가 쉬웠냐 어려웠느냐에 무관하게 이 사람의 실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실제로 이 사람 실력은 바뀐 게 아니잖아요. 어떤 시험 문제를 풀었느냐에 따라서 어려운 문제 봤으면 80점, 쉬운 문제 풀었으면 90점이었는데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여기 딱 이제 고정이 되니까 아주 안정적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런 이제 특징이 있다 하는 것들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제가 설명을 잘 하고 있나요? 네. 시원시원하시군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어떻게 나오게 됐느냐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보통 이제 이 처음에 이제 이게 이제 시작됐을 때의 관점으로 보면 뭐 누가 만들었지? 킹 이런 사람들이 막 처음에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1970, 80년대. 여기 보시면은 아이고, 보시면 문항이 요게 이제 문항을 맞출 확률이고요. 이쪽이 이제 문항을 맞출 확률이고 이쪽은 이 사람의 나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6번 문제가 있어요. 6번 문제. 이 6번 문제를 3.5세 아이들한테 풀게 시키는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한 4살짜리 정도 애들이 평소에 쓰는 말 혹은 4살짜리 애들이 할 수 있는 셈 이런 것들을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3살 반짜리 애들한테 물어봤더니 대략 정답률이 한 65% 정도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럼 1년 뒤에 4.5세가 된 애들한테 했더니 발달이 조금 느린 애들 빼고는 대부분 맞추는 것, 한 90%가 정답을 맞췄어요. 5.5세가 된 애들한테 똑같은 문제를 내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발달이 진짜 아주 떨어지지 않는 애들 대부분은 이 문제를 맞추겠죠. 그래서 거의 90%, 99%에 해당하는 정답률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뭐 7.5세, 8.5세한테는 내나 마나 거의 100%. 여러분들한테 뭐 9구단 문제 내는 거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 정도로 쉬운 문제들을 내면은 이렇게 어렸을 땐 잘 몰랐으니까 정답률이 낮다가 실력이 조금씩 쌓이면서 이 정점에 다다르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만약에 아주 어려운 문제, 그리고 19번 문제에 해당하는 거를 보면 초등학교 1학년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3살짜리가 봤을 때는 풀 수 없는 문제죠. 정답률이 거의 5% 미만이었어요. 근데 4살이 되니까 이걸 풀 수 있는 애들이 한 30% 정도로 늘어나고 5살이 되니까 한 65%까지 늘어나고 6.5세가 되니까 거의 이제 7살이죠. 여기가 되니까 70%, 그다음에 초등학교 1학년 정도 되니까 한 85% 되는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었습니다. 즉 이거는 뭐냐면 문제를 맞출 확률이라는 게 요거를 이제 이쪽이 나이, 문제를 맞출 확률 이렇게 있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증가한다는 거죠. 이렇게 어느 순간 어느 지점에 다다르면은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어떤 시점에서 급격히 정답률이 여기서는 30%였는데 그 다음 시기에는 뭐 한 80%까지 올라가는 급격한 변곡점이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급격하게 변곡이 일어나죠. 여기가 이제 나이였는데 이 나이의 개념을 우리가 실력 이렇게 바꿔본다면 어떨까요? 실력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문제를 맞출 확률은 늘어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실력이 아주 높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뭐 한 5 정도라고 해볼게요. 실력이 아주 높은 사람이면은 문제를 맞출 확률이 거의 100에 가깝게 되겠죠. 100은 아니더라도 좀 실수할 확률이 있으니까. 뭐 5든 6이든 7이든 쭉 계속 이렇게 아주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요거를 가지고 와서 이게 뭔가 그거랑 비슷하구나. 이 그래프를 이제 생각을 해낸 거예요. 이렇게 올라가는 그래프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이렇게 문항을 분석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 그래프는 뭐랑 비슷하지? 이걸 봤더니 여러분 정규분포 아시죠? 정규분포 이렇게 생긴 이거 정규분포라고 부르잖아요. 평균 근처에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들 키 평균이 162다 라고 했으면 1표준 편차는 168, 2표준 편차는 174 이렇게 해볼게요. 실제인지 아닌지는 저도 모릅니다. 150 이렇게 있다고 해보면 우리 반 학생들 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평균 근처에 키가 많이 몰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추할 수가 있고, 그죠? 평균에서 멀어질수록 키를 가진 사람이 적어진다 볼 수 있죠. 키가 뭐 140 미만인 140대인 사람은 드물고 또 키가 175 이상인 여성분들도 드물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이런 그래프가 우리가 정규 분포라고 불렀는데 이거를 끝에서부터 한번 그려볼게요. 키가 뭐 140대인 사람 했는데 한 명이 딱 손을 들었어요. 한 명. 그러면 145에서 150 사이인 사람 했더니 3명이 들었어. 그러면 150에서 155인 사람 한 7명이 들고 155에서 160인 사람 했더니 한 10명이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계속 그리다 보면은 그래프 모양이 이렇게 점점 정규 분포에 가깝게 이렇게 그려지겠죠? 근데 여기서 질문을 바꾸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145, 150, 155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고 치면은 질문을 지금은 145에서 150 사이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면 질문을 바꿔서 이번에는 150 미만인 사람 이렇게 하면 한 명 딱 들겠죠? 두 번째는 155 미만인 사람 하면 이 3명도 들겠지만 이 사람도 들겠죠? 160 미만인 사람 하면은 이 사람도 들겠지만 여기도 다 손을 들겠죠? 그러면 그래프가 어떻게 될까요? 점점 우상향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이 사람들 값이 여기에 이제 더해지면서 다음 칸이 계속 더해져서 올라가는 형태로 이거를 우리가
누적 확률 밀도 함수라고 부릅니다. 누적 확률 밀도 함수. 그러니까 일정 실력이 쌓이면 쌓일수록 문제를 맞출 확률은 점점 올라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그래프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거를 수식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느냐? 수식으로 쓰게 되면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뭐 로지스틱 모형도 있고 정규 오자이브 모형도 있는데 오자이브 모형이라는 게 이제 이렇게 생긴 거, 그 아까 보여드린 그게 그거예요. 이 식까지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알면은 뭐 어디다 쓰겠어요. 저도 전공자인데 저한테 식을 갑자기 물어보면은 막 열심히 생각하면 생각해낼 수도 있겠지만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리고 그거 뭐 구글에 쳐보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저를 되게 실력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거 다 외우고 있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래서 이제 문항반응 이론의 가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문항반응 이론의 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고정검사 이론에서도 가정이 있었잖아요. 진점수는 저기 관찰 점수의 평균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는 거, 그 부분이 가정이었잖아요. 문항 반응 이론에서도 가정이 있어요.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두 가지 가정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1차원성 가정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지역 독립성 가정이 있습니다. 1차원성 가정이라는 거는 이 한 문제가 측정하는 내용, 한 문제가 측정하는 내용이 하나의 특성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함수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느냐 이거를 질문을 했을 때 그 내용이 함수의 어떤 부분 딱 그거 하나를 말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개를 섞어서 문제를 내게 되면은 안 된다. 그렇게 되면은 이 능력치를 제대로 추정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실제로 그 문항 반응 이론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문항 반응 이론에서 제일 약한 부분이 이런 가정을 위배했을 때 심각하게 자료가 망가진다. 추정을 제대로 못한다. 이런 단점이 있어요. 두 번째로는 지역 독립성 가정이에요. Local Independence Free 가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어떤 사람이 문항을 맞출 확률이 있으면 이 사람이 이 문항을 맞출 확률하고 그 다음 문항을 맞출 확률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이 뭐라고 설명을 하면 좋을까요? 지역 독립성 가정이라는 게 그 사람 실력 하나만 영향을 주는 거지 이 실력 외에 여기서 맞췄다고 해서 다음 어디선가 영향을 주고 이런 관계는 아니라는 거. 그런 이제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항 반응 이론의 특성을 살펴보면 최고의 장점은 뭐냐면 누가 받는지에 상관없이 어떤 문항을 받는지에 상관없이 이 사람의 실력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저 100점 맞았어요 라고 했을 때 우리 반 모두가 100점이었는데 100점 맞았어요 라고 엄마한테 뭐 컴퓨터 사주세요 막 이렇게 하면은 엄마는 알 수가 없잖아요. 너네 반 평균이 몇 점인데 이걸 이제 물어봐야지 알 수 있는 그런 게 생기는 거잖아요. 혹시 또 반에 아주 잘하는 애들이 많아가지고 100점을 맞아 다 같이 100점이지만 실제로도 다 아주 잘하는 학생일 수도 있고 그런 식의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한계가 명확히 있는데 이 문항반응 이론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항반응 이론에서는 이 문항 특성 곡선만 제대로 추정을 해놓으면 이 사람의 실력이 어딘지 엄마 저 상위 2% 안에 들었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드디어 50%의 벽을 깼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게 이제 굉장히 좋고 이 문항 특성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플 시험처럼 컴퓨터 기반의 시험을 본다면 좋은 문제들을 모아서 문제은행을 만들고 그 문제은행에서 이 사람의 실력이 어디쯤 있다고 예상이 될 때, 뭐 예를 들어서 능력이 2다 라고 했을 때 한 2.5의 문제도 내보고 2.5에서 제일 많은 정보 얻을 수 있는 문제를 내보고 그것도 맞춰. 그러면 그 다음 거 2.7 이것도 내보고 이건 틀렸어. 그럼 2.5를 다시 내보고 이건 또 맞췄어. 그러면 2.6도 해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문제를 계속 내면서 이 사람의 진짜 실력을 추정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화 검사에 응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문항 특성 곡선 여기 보면은 피험자 능력하고 문항 답 맞출 상관관계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여기 트레이트라고 돼 있는 게 특성이잖아요. 특성. 이 사람의 특성.
우리가 이렇게 세타로 표기하거든요. 이 사람의 실력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여기 probability of endorsement 돼 있는데 문제를 맞출 확률은 점점 높아진다는 거예요. 일정 실력 이상이 되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 1번 문항, 2번 문항, 3번 문항, 빨, 초, 파 이렇게 세 가지 문항이 있는데 이 각각의 문항이 어떤 문항인지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 이렇게 문제가 있다고 봤을 때 좀 잘하는 사람들, 한 요 정도 지점에서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일까 하고 쭉 올라가 봤더니 초록색 문제를 맞출 확률이 제일 낮아요. 좀 잘하는 사람들한테서 초록색 문제를 맞출 확률이 제일 낮고 그 다음은 빨간색 문항을 맞출 확률이 높고 파란색 문항은 거의 대부분 맞추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 지점에서는 어느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죠? 초록색. 그렇죠. 초록색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잘하는 애들이 봤을 때 제일 어려운 이거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분석을 하는 건데요. 그러면 이렇게 분석을 할 때 어느 문제가 난이도가 제일 높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이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어떤 문제가 제일 어렵죠? 김아연 학생? 자신 있게 한번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문항이 제일 난이도 높은 문항일까요? 파란색이요. 파란색? 파란색 말씀하신 거 맞나요? 왜 파란색이라고 생각하셨어요? 맞출 확률이 제일 높은 거면 음, 쉬운 문제라는 건데 그럼 난이도가 높다는 거. 아, 그렇죠. 우리 김하연 학생이 생각했을 때는 이걸 딱 생각한 거예요. 고정검사 이론을 딱 생각해 보니까 그때는 난이도가 높다. 이건 쉬운 문항이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서 제일 쉬운 문항이 뭐지? 딱 봤더니 파란색이네. 그러면 난 파란색이 제일 난이도 높은 문항인 것 같아. 이렇게 딱 쓴 거죠. 좋은 추론이었다고 생각합니다만 오답입니다. 왜 이게 오답이냐라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 파란색 문항이 여기 보면은 초록색보다 이 지점에서는 더 쉽잖아요. 못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더 맞추기 쉽잖아. 이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지? 김하연 학생 어떠세요? 모르겠어요. 네. 김혜민 학생은 어떠십니까? 어, 초록색 문제가 음, 잘하는 학생들한테서는 난이도가, 그러니까 문제를 맞출 확률이 제일 낮은데, 음. 못하는 학생들한테서는 제일 높으니까, 이거는 아마 운 같은 요소로 찍어서 맞출 확률이 더 크게 보여지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좋은 추론입니다. 아주 좋은. 그럼 여기서 누군가 난이도를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김혜민 학생이 대답한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어, 난이도요? 네. 아니면 그냥 뭐가 제일 쉽다, 어렵다 정도로 얘기한다면? 어, 전 그 중간 지점으로 음, 말을 할 것 같습니다. 중간이죠. 여기 0. 네, 네,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이야기한다는 거죠. 네, 여길 기준으로 해서 요 지점에서 얘가 제일 못 맞추니까 얘 제일 어려운 거고 여기가 중간이고 얘 제일 쉬운 문항이다. 이렇게 볼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좋은 아이디어였습니다.
거의 정답에 근접했는데 지금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곡선들이 어디서는 뭐가 높고 어디서는 뭐가 낮고 이렇단 말이에요. 여기선 얘가 제일 높았는데 여기선 얘가 제일 낮고 이렇게 나오니까 기준이 하나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김혜민 학생이 말해준 것처럼. 그래서 이거 기준을 뭘로 잡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실력 0인 사람을 기준으로 잡지 않고 여기 문제를 맞출 확률이 0.5가 되는 지점 이거를 쭉 그은 거예요. 이렇게 그어서 과연 실력이 어디 있는 사람들이 50%를 보여줄 것이냐 라고를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1번, 2번, 3번 순으로 문제를 맞출 확률이 어려워진다. 좀 점점 더 실력 있는 사람이 절반만 맞추는 거니까요. 여기서는 실력이 높은 사람이 절반만 맞췄고 여기 실력이 중간인 사람이 절반 맞췄고 여기 실력이 좀 낮은 사람들도 절반은 맞출 수 있는 문제였어. 이거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문항의 난이도를 구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문항의 난이도는 즉 어떻게 정의할 수 있느냐? 문제를 맞출 확률이 0.5일 때를 쭉 구워서 거기서의 이 사람의 능력 점수를 보는 거예요. 세타 값이 얼마인지를 보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이렇게 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이 이제 문항 반응 이론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제 구했어요. 그러면 어느 게 난이도가 제일 높죠? 세타 값이 난이도라고 했으니까 얘가 각각 난이도예요. 누가 제일 높죠? X축 위에 있으니까. 3번. 그렇죠. 3번이 제일 높죠. 즉, 여기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석되는지 보세요. 실력이 제일 높은 사람이 절반만 맞춘 문제를 우리가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불렀어요. 그럼 여기서는 뭐예요? 난이도가 높다는 건 무슨 말이야? 어렵단 말이야. 이거 고정검사 이론이랑 다르죠. 고정검사 이론에서는 n분의 r이었으니까 전체 중에 맞춘 사람이 많았으면은 쉬운 문항이었죠. 난이도가 높으면 쉬워. 여기서는 난이도가 높으면 어려워. 이 두 이론에서 서로 말하는 게 다른 거죠. 여기까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난이도는 이렇게 구한다.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0.5가 되는 선을 쭉 긋고 여기 이제 그어져 있었죠. 아까 보면은 여기 선이 그어져 있죠? 이 그어져 있는 선에서 각 문항 특성 곡선이 만나는 점을 따라서 쭉 내려오면 거기에 이제 자기 그 실력 점수가 있는 거죠. 근데 거기가 바로 난이도다. 그걸 보고 난이도를 평가한다. 어느 게 더 어려운 문항인지 쉬운 문항인지를 가를 수가 있다라고 보는 개념인 거죠. 그러면 여기서 변별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라고 했을 때 변별도라는 개념 아까 뭐라고 했었죠? 잘하는 사람이랑 못하는 사람을 혹은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을 갈라놓는 거. 그것이 변별도라고 했어요. 그 변별도라는 거는 아는 사람이랑 모르는 사람을 딱 명쾌하게 갈라줘야 되는데 어떻게 가를 것이냐, 어디서 갈라야지 정확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바로 이 지점 있죠. 우리가 지금 방금 여기서 만나서 내려갔잖아요. 바로 요 점. 요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확 완만하고 여기 이제 또 가파르고 이렇게 되겠죠. 이해되세요, 여러분? 요 점에서의 기울기, 요 점에서 요 점에서의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기울기 어떻게 구할까요?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배웠죠? 요거 이 곡선을 미분하는 거죠. 미분한 다음에 거기다가 요 값을 집어넣으면은 그 접선의 기울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마 기억나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박사영 학생 혹시 기억나시나요? 아니요.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걸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고 여기서 눈으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눈으로만 봐도. 눈으로만 봐도 이 0.5가 되는 지점에서의 기울기를 예측할 수가 있죠. 여기는
가파르게 올라가고 여기 완만하게 올라가고 여기 또 다시 가파르게 올라가고 이런 모양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래서 각각의 기울기가 얘나 비슷하고 얘만 좀 완만하다. 이 말은 뭐냐면 이 1번 문항이나 얘를 1번, 얘를 3번으로 해볼게요. 빨간색에서 3번, 초록색 2번이라고 해볼게요. 1번이나 3번 같은 경우에는 50% 맞추는 걸 기점으로 했을 때 그 지점에서 기울기가 가팔라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조금 더 알면은 맞출 확률이 확 올라가고 그거보다 모르면 확 떨어지고 이런 식의 어떤 특성을 보여주고 있죠. 반면에 2번 같은 경우는 50%보다 더 알고 있어도 맞출 확률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더 모르고 있어도 틀릴 확률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요. 맞출 확률이 막 확 줄어드는 게 아니라 조금밖에 안 줄어들어. 맞출 확률이 조금밖에 안 늘어나. 그러니까 이거는 뭐죠? 변별을 잘 못하는 문항이 되는 거예요. 기울기가 이렇게 완만하다는 거는. 그러니까 기울기가 가파를수록 변별도가 높은 문항이고 0.5가 되는 지점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되겠죠?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난이도 변별도 했죠? 추측도가 남았어요. 추측도는 어떻게 구할까요? 추측도는 실력이 이 제일 밑바닥에 있는 사람 있죠? 이 제일 왼쪽에 있는 사람, 이 Y축하고 만나는 점을 보면 돼요. 이 3번 문항 같은 경우는 추측도 거의 0에 가깝죠? 거의 0에 붙어 있죠. 파란 선도 거의 0에 붙어 있죠. 반면에 이 초록선 같은 경우는 0.1 정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문항 중에 어떤 문항의 추측도가 제일 높나요? 2번 문항의 추측도가 제일 높다는 걸 알 수 있죠. 이 Y축에서 기준으로 올라와 있으니까. 실력이 아예 없어도 그냥 찍어서 맞출 확률이 그 정도 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다 고려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이 문항 중에 제일 안 좋은 문항은 뭡니까? 그렇죠. 2번 문항이 되겠죠. 2번 문항. 초록색 문항. 왜냐면 변별도도 낮고 추측도도 높고. 그러니까 잘 변별은 못해. 잘하는 사람을 못 갈라놔. 근데 찍어서 맞출 확률도 높아. 그러면 이런 문제는 그 학술적인 용어로 쓰레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안 좋은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문항을 굳이 써가지고 학생들의 시간 낭비, 실력 낭비, 돈 낭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냐면 1번, 3번 같은 좋은 문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문항들을 계속 쌓아가지고 문제은행 만들고 거기서 뽑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내다 보면은 학생들이 더 잘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더 좋은 그런 실력을 추정을 할 수가 있겠죠.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신지요? 교수님. 네. 근데 이제 문항 반응 이론 설명하실 때 음. 그 고정검사 이론이랑 비교해 가시면서 설명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문항 반응 이론에서는 뭔가 고정검사 이론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반대로 문항 반응 이론은 한계점이 없나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그 문항 반응 이론의 한계점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뭘 것 같아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최고의 한계점이에요. 너무 어렵다. 강력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거를 학교 상황에서 쓸 수가 있을까 과연? 그런 문제가 이제 가장 크게 부각이 되고요. 그 강력한 걸 뛰어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역 독립성 가정이라든지 1차원상 가정들을 위반하는 경우에 심각하게 그 사람의 실력을 잘못 추정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연구가 되기 시작한 지 40년 이제 이렇게 지나면서 옛날보다는 많이 그 추정할 수 있는 기술도 좋아지고 요즘에 그 빅데이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러니까 컴퓨팅 하는 방법이 옛날에는 막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렇게 지금의 이런 로컬 컴퓨터로 그 계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컴퓨터 한 대를 최고의 사양으로 만들어서 그걸로 계산을 빠르게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해놨다면 요즘에는 이 클라우드 컴퓨팅이라고 해가지고 컴퓨터 여러 대를 놓고 걔한테 문제들을 나눠주고 다시 합치는 방향으로. 근데 이런 게 이제 계산학에서 이제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아주 복잡한 수식들도 빠르게 계산해낼 수 있게 되는 장점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런 이론들도 같이 발전을 하게 되는 거예요. 원래는 수식이 너무 어려워서 계산하는 것도 어렵고 복잡해서 안 쓰였던 이론들인데, 그리고 실제로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애가 성적표로 이걸 가지고 왔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보는 이 슬라이드를. 엄마, 제 세타는 3.2예요. 딱 얘기하면은 엄마가 이거 무슨 소리 하지?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이 이론의 치명적인 한계예요. 그 뒤에서 또 좀 더 다루겠지만, 이 검사를 다 봤어요. 시험 문제 20문제 다 했을 때 20문제를 다 봤어. 그럼 이 사람의 성적을 몇 점이라고 할 거냐? 그게 또 큰 문제예요. 왜냐면 이 사람의 진짜 실력, 그 세타 값을 추정해냈기 때문에 그 세타 값들의 합을 가지고 이 사람의 실력을 얘기할 건지, 아니면 곱을 가지고 이야기할 건지 등등 아주 다양한 학술적 논의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분명히 장점은 있죠. 이 문항의 특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이 문항을 푸는 사람들의 실력이 고정되어 있다는 거. 그러니까 누가 받느냐에 따라서 이 문제가 쉬운 문제, 어려운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이 문제는 원래 그런 문제로 정해져 있고 그걸 보는 사람들에 따라서 여기만 바뀌는 거라는 거. 그거는 또 무시 못할 아주 강력한 장점이긴 하죠. 그런 점 때문에 이제 서로 쓰는데, 보통 이런 거는 어디서 많이 쓰냐면은 음, 음, 일반 학급 검사에서는 시행하기가 어렵고요. 그죠? 이거를 일일이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하는 거를 일반 교사들이나 학생들이나 학부모나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고, 요거를 이제 조금 쓰는 데 같은 경우는 언어 능력을 검정하거나 이런 데서는 조금 쓰는 편입니다. 아니면은 심리 검사에서 이 사람의 진짜 심리 특성을 측정할 때,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불안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공포, 뭐 이런 거 있죠? 두려움, 이런 것들, 행복, 이런 것들을 추정할 때는 이걸 좀 더 쓸 수가 있겠죠. 이 사람의 특성이 어딘지 좀 더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뒤에서 조금 더 다룰 내용이긴 한데 제가 뭐 미리 물어보셔가지고 미리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오늘 설명조차 완벽했던 것인가? 농담이고요, 여러분. 사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한 번 보고 이해하기는 쉽지 않아요. 내용도 어렵고 이거를 뭔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부분을 여러분들 좀 복습을 하시고, 제가 여기 보시면은 12, 13으로 해놨잖아요. 12, 13. 그래서 오늘도 하고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이거를 다루면서 이런 내용들이 있다 하는 것들을 조금 더 다룰 테니까, 복습을 충분히 하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실제로 여러분들한테 그 아주 어려운 내용들은 빼고 그냥 전반적인 내용들, 특징들 이런 것들만 이야기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따라올 수 있을 만한 내용으로 구성하려고 애를 썼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추가적인 질문 있으세요? 질문이 있으면 좋겠는데. 같이 이야기하는 게 참 즐겁네요. 없으신가요? 없으면 됐어. 그럼 이만 오늘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수업을 일찍 끝내는 이유는 여러분 복습을 하라는 이유로 빨리 끝내는 거니까. 제가 영상도 올려드릴 테니까 보고서 복습을 하십시오, 여러분. 긴 시간 수업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